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은 산 넘어 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건설주의 리스크가 전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를 살펴본다면 지속적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고 봐야겠는데 여기에 태형건설 사태까지 더 불을 지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주가 험난한 신년맞이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지난달 28일에는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태형건설의 경우 이렇게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오늘 채권단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서 태형건설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태형건설이 2022년 말부터 또 부도설에 휩싸이기도 했던 종목인데 사태의 쟁점부터 저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입니다. 네. 태형건설은 뭐 아시다시피 SBS의 대주주고요. 이게 1980년대 말에 그 당시에 일기 신도시 때 이제 시작한 게 태형건설입니다. 90년대 들어오면서 아시듯이 첫 민간 방수사건까지 따내면서 태형건설 발판을 삼았는데 원래 태형건설의 위기는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나왔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레고랜드 채권 채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부터 부동산 PF 부실 급속도로 커졌는데 2020년 10월 달에 이때쯤에 정권사에서 퍼진 그 건설사 부도 리스크라는 리포트가 있었어요. 네. 이때 이미 태형건설이 20위권 내에서는 자금 사정이 제일 안 좋다라는 말이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만 해도 태형건설이 PF 그 채무 잔액이 2조 3천억이었는데 네. 이게 1년 사이에 3조 2천억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런 PF발 그 우발 채무 우려가 커지니까 올 초부터 사실은 태형건설이 이 자금을 계속 마련을 하긴 했었어요. 먼저 1월 달에 보면 모기업 TI홀딩스로부터 4천억 장기자금 마련했고 그리고 3월 달에 한투에게 2,800억 마련했고 그리고 9월 달에는 본사 4억을 담보로 1,900억 마련하면서 1조 정도 마련했는데 결국에는 지난달에 400억 돌아오는 자금을 막지 못하더니 28일 워크아웃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 지금 결국에는 워크아웃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TI홀딩스 물류를 담당했던 태형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요거 네. 팔았거든요. 2,400억에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 대금을 모두 워크아웃에 쓰는 자구안으로 마련하지 않고 우선 500억을 빼서 그 TI홀딩스 그러니까 태형건설의 지주회사죠. 네. 지주회사의 자금을 먼저 감정으로 갚아서 오늘 좀 이따 열리는 3시에 채권단 회의에서 네. 모럴 해저드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3시 회의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후 3시에 회의가 열릴 예정인 만큼 이 점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태형건설의 쇼크가 사실 다른 건설사에 전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 이제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더욱더 취약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일단 건설사별로 유동성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태형건설 리스크가 PF발 구조조정의 시네톤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난 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 기준으로 네. PF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음이라 그러죠. 요게 2조 1,600억 그리고 신용등급 A2가 3,400억에 그쳤습니다. 요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한 달 전인 11월 넷째 주에만 해도 A1이 6조 1,600억이었고 A2가 6,500억이었으니까 그때가 거래량 을 비교하면 A1은 65%가 줄었고 네. 그리고 A2는 47%가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돈이 안 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6조 1,600억이라는 게 돌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2조까지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PF가 채권에 들어오면 이걸 보통 그 다시 연장을 시켜서 계속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장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PF 채무가 돌아오면 이제는 돈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만기가 보통 PF ABCP 그러니까 PF발 그 유동자산을 PF ABCP라 그러는데 이게 보통 만기가 3개월 되게 짧습니다. 네. 요 짧은데 실제 올해 갚아야 되는 요 그 어음이 20조인데 이 중에 16조 7천억
1분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건설이 PF에 터졌으니까 네. 1분기에 돌아오는 16조 7천억이 과연 이걸 오버롤로 막을 수 있을까라고 지금 이게 시장에서는 가장 지금 핫한 네. 이슈고요. 금리도 높아가는 데다가 돈이 돌지 않아서 오늘 채권단 회의를 보고 채권단들이 향후에 돌아오는 PF, ABCP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네. 굉장히 관심되는 가는 대목입니다. PF, ABCP가 만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형건설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규 접근을 고려한 투자자들이 있는데 오늘 장에서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27%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과거에 LG카드 사태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신규 매수에 나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신규 접근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지만은 안 해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넌센스죠, 네. 한마디로. 두 가지가 지금 자본시장의 그 시장 심리를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그 총선이지 않습니까? 네. 총선 직전에 그 도급 순위 20위권, 그러니까 16위니까 20위권 내에 있는 태형건설을 나라에서 막이 놔둘까라는 게 작용한 것 같아요. 네. 이건 분명히 살린다. 대마불사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면 반값 떨어졌으니 지금 사두면 네. 이거는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지금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객관적으로 보면 태형건설이 부도에서 벗어날 위험은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하나는 그 채권 거래량도 보면 지금 굉장히 증가를 했거든요. 같은 심리인 거죠. 방금 LG카드 말씀하셨는데 LG카드 네. 사태를 그때를 되돌아보면 LG카드 때가 바로 채권이었어요. 네. 채권이었는데 LG카드 관리가 채권단에 넘어가면서 LG카드 전환사채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했죠. 네. 당시 채권을 사는 일부 투자자들이 이것 때문에 큰 이제 차익을 남겼는데 지금 태형건설도 LG카드와 같이 결국에는 이거 누군가 사가실 거고 부도가 아니면 누군가 사갈 건데 살릴 건데 그러면 채권에서 수익을 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두 개가 지금 다 동시에 뜨고 있는데 사안을 좀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LG카드의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이게 기업 구조조정을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채권 수익이 난 것이거든요. 네. 지금 태형건설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이제 오후에 있을 채권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채권단들이 현재 태형건설 자체도 현재 보면 과연 정부에서 우리를 문제에 놔둘까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갚아야 될 돈 중에 500억을 빼서 TY홀딩스 먼저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과연 결국 피해는 국민들만 볼 것 같은데 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좀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면 물론 지금 3시에 있을 채권단 회의에 따라서 주가와 채권의 어떤 회수율이 움직일 텐데 네. 좀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 그러면 이 태형건설 사태가 어떻게 좀 흘러가야지 바람직하게 풀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모럴 해저드에서 좀 그 태형건설이 벗어나려면 네. 그리고 채권단이 좀 구제책을 내놓으려면 우선 그 채무 보증 중에 네. 외담대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건설사들이 우선 그 짓기 위해서 철근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거 살 거 아닙니까? 네. 그 이거에 대한 외상 자금이 한 1,500억 이상 남아 있는데 2,4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지금 돌아온 게 한 1,400억 정도 될 거예요. 네. 이것도 갚지 않고 있다. 그거라도 갚으면서 어떤 경제가 그 하청업체 경제가 돌아가게만 해줘야 네. 사실은 채권단에서도 이게 의지가 있구나라고 해서 뭔가 자구책에 대한 의지 그리고 대주주에 대한 의지를 보고 채권단이 유예를 시켜준다든지 할 건데 지금 둘 다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단이 지금 어떻게 판단할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현재 그 태형건설은 PF 보증 선고만 122곳입니다. 네. 그리고 보증 규모가 9조예요. 거기에다가 서울 마곡지구 업무실 같은 경우는 CP4 사업인데 요것만 해도 보증 규모가 1조 6천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외에 뭐 광역역세권부터 구로시직산업센터까지 굉장히 많은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태형건설 관리 익스포즈만 4조 6천억이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정부가 채권단이 어떤 의지, 태형건설의 의지를 보고 네.
자구책을 마련해 줄지에 대한 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부도거든요. 그래서 좀 태형건설이 좀 적극적으로 자구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형건설이 자구책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보일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PF 리스크도 있고 거기에 건설 경기의 상황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 해외 시장 눈을 돌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 수주 현황이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해소안이 될 수도 있을까요? 지금 국내 경기 되게 안 좋죠. 네. 예, 지금 어제 2일 날 그 한국건설사업연구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7.3% 감소입니다. 17.3%면요.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190조입니다. 네. 그 건설사들의 매출 190조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PF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건설사가 건설 원재료나 모든 게 다 오른 상태에서 네. 건설 경기는 국내 경기는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나마 그 해외 시장의 작년까지 4년 연속 수주액이 그나마 300억 달러입니다. 30조 정도 되니까 네. 그럼 이게 숨통을 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그 투자한 것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네. LG나 SK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생산 공장 증설에 일단 좀 숨통을 트일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미국 텍사스 공장이 있죠. SK 배터리 미국 공장이 있죠. 그리고 롯데케미칼 인디 공장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서 우선 들어가 있는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조금 그나마 숨통이 튈 것 같고 또 다음에 남아 있는 이제 호재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인데 하고 인도네시아 이제 그 신수도 건설인데 요거는 조금 더 지금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작년 연초부터 계속 호재거리로 나왔지만 아주 구체적인 실행이 없습니다.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런 그 인프라 쪽만 조금 호재가 있을 뿐이지 네. 건설사들은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어서 요거는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에 좀 언급을 해주신 네옴시티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지난해 사실 관련주들 주가 변동성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여 있는 게 한 2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건설사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 유바이로직스라든지 바이오 기업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뭐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향후에 조금 더 관망세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어떤 구체적인 액션 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건설주에는 사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이 고조됐다가 사실 날개 없이 추락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윤 대통령은 최근에 신년사에서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국토부의 재개발과 재건축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건설업황 회복의 단비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금리가 가장 큰 문제인데 금리가 떨어져야 그나마 그 수요가 발생할 텐데 근데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 자체는 반가운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실로 보면 고금리하고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진행이 계속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특히 이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쪽에 가장 1차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쪽까지 실질적으로 현장까지 파급 효과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PF 위기가 이게 심화되면 신규 주택 공급난이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사 현장들이나 대부분 공사는 2, 3년 전에 이미 시작한 공사들이 되게 마무리되는 것이고 문제는 새로운 신규인데 이 신규 공급난이 커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당장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모든 것이 역부족이다. 그 정부 정책도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밖에 이제 건설주 반등의 트리거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한데 금리 인하가 된다면 이 부분이 사실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보통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어려운 시기에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혁신이 일어나는데 최근에 주택 시장을 보면 불황은 더 깊어질 것 같지만 최근에 보면
주택 사업에서 특화 설계라든지 모듈 주택이라든지 이런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돌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례로 보면 삼성물산이 지난해 8월 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찍어내듯이 있는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거주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주 공간을 자유롭게 하는 뭐 넥스트홈이라든지 그리고 인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촉 드러나고 있어서 그리고 상위 20개 건설사들도 지난해 보면 업황 침체에도 불구하고 R&D 지출을 계속 굉장히 늘렸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 굉장히 높아진 공사비라든지 고금리 상황에서 어떻게 혁신으로 이어질지가 아마 올해 주택 경제 시장에서는 가장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혹한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 관련 주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도 좀 선망하고 있는 건설사가 있을까요? 올해 건설사들은 우선 해외 건설입니다. 네. 해외 건설에서 실적이 나는 기업들을 우선 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대엔지니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GS 건설도 아마 그 허윤홍 그 대표가 바뀌면서 해외 건설 쪽으로 상당히 눈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해외 건설 쪽에 수주와 해외 낭부가 있는 기업들 우선 좀 옥석을 가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PF 익스포저가 낮은 기업들 우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현재로서는 PF 익스포저가 낮은 건설사를 보는 것도 국내 견실에서는 네. 그나마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인 것 같습니다.